네. 자, 오늘 경청과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하게 되는데, 경청과 공감이지만, 사실 저는 공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청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제목이 무뎌진 능력,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여쭤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그리고 이 카운슬링 대학에 오셨는지 이제 각자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화 상담자로 활동하기 위한 분들도 계시고, 또 복지사를 자격증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사이버 상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이제 방면 안에서 어찌됐건 이 카운슬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누군가를 만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안에서 같이 경청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잘 경청을 하고 그 안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선생님들이 각자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한 번쯤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카운슬링 대학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각자에게 사실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채팅창에 남길 필요는 없고요. 이 강의를 하는 거는 구체적인 상담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술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상담을 하기 위한 토대, 기초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하셨던 대로 단순히 내가 자격증을 따기 이전에 내가 왜 복지사가 되려고 하고, 내가 왜 전화 상담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굳이 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혹시 소리가 안 들리면 저에게 쪽지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교수님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소리 안 들립니다. 아, 네. 제가 아마 공유할 때 소리 설정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소리 공유를 하고 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네, 잘 보셨는데, 여기서 지금 사실 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음악만 나오고 대사가 없는 짧은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 소통과 교감이다. 네, 이미 저희가 해야 될, 네, 사람 간의 소통이다. 근데 맞죠? 잘 생각해보면 소통인데, SNS의 어떤, 네, 순기능의 상실, 네, 좀 더 구체적이고요. 직접적인 소통, 대화, 관심. 네, 아직 40명이 다 올리지 않았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말, 관계 단절. 네, 소통, 가상사회와 현실사회 간의 차별. 네, 사실은 맞아요. 이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걸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박정환 선생님은 앞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 번에 다 담아주셨는데, 네. 관심이 단절이 되니 관계가 멀어지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네. 맞아요. 선생님들께서 계속 달아주세요. 사람들의 흥미가 있기는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느 공간에서 있냐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를 보지 못하는 허점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사실은 어디에서 단절된 거냐면 사이버 공간은 활발하죠. 다만 우리가 실제로 만나야 되는 공간 안에서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가상에서 만나는 것이 실제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대화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선생님들께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요청했었던 게 무엇이었나요? 화면을 켜달라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내가 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 나도 켰으니 너도 켜라. 이런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누구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단절이 된 거죠. 어떤 것에서 단절이 됐냐면 시각에서 차단이 되고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본인은 듣고 있고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공감을 하기 전에 소통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답변해 주신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결국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을 이 애니메이션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관계가 왜 단절이 됐느냐? 이 안에서 대사가 없는 것처럼 이 안에서는 전혀 대화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화의 단절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대화의 단절은 결국 사회 고립을 갖고 온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주신 채팅창에 남겨주신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우리는 SNS를 통해서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아까 순기능이 상실됐다라고 했죠. 오히려 가상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그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 속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한창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 AI, 그러니까 대화하는 AI 같은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AI가 나랑 이 정도까지 대화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한 구분이 점점 없어지면서 사실은 SF 소설이라던가 아니면 그림이라든가 예술 창작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표절을 해서 가지고 오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정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욕망으로 그, 네, 매슬로우의 많이 공부하셨네요. 네, 그, 같이 연결해서 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욕망으로 사실은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진정한 소통, 사람과 사람 간의 진정한 유대관계란 뭐냐,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상 공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직접 만남이지만 우리가 지금 직접 만남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이버 공간 안에서 만나긴 하지만 사이버 공간이 사이버 공간으로 가상 공간으로만 남겨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들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제가 이런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제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기술로 생각해서 나에게 잠시 없었는데 아니면 나에게 조금 죽어 있었던 나의 어떤 그 감정들을 조금은 키워내야 하는 하나의 기술로 아니면 능력치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단어를 공감 능력이라고 같이 조합을 시켜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능력치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기술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키워내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능력치로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라고 말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최재천 교수입니다. 이 최재천 교수가 제가 이 인용을 해갖고 온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바로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장류 학자가 있어요. 이 특히 이제 보노보하고 침팬지, 그러니까 사실 보노보가 침팬지에 속하는 영장류인데 침팬지 연구의 권위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유명한 책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침팬지 폴리틱스라던가 착한 인류라던가 여러 이제 영장류 연구 관련 책이 있는데 특히 이제 프란스 드발의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이 최재천 교수가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번역하고 그 안에 서문을 쓰게 되는데 그 서문의 제목이 바로 공감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 서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분한 공감 능력을 이미 갖추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은 인간 사피엔스 종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했고, 이 타고난 습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각자 복지사가 되건, 전화 상담자가 되건, 사이버 상담 활동을 하시건,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 혼자 그냥 연구하는, 저처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어떤 앞에 대상이 있어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내가 나와 타인,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이 만나서 그 안에서 어떤 합의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협의를 끌어내기도 하고 여러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 사회성 안에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이미 있어 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그 이런 인간 안에 이미 공감 능력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영장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진화 인류학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프란스 드발 같은 경우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장류를 연구해 보니 영장류 안에도 이미 그게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두말할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게 바로 프란스 드발의 관점입니다. 어떤 영장류를 연구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독일 토마셀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토마셀로 같은 학자 같은 경우에는 영장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원시 시대에 어떤 그 공감 능력이나 도덕성들을 갖고 있을지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정작 영장류 안에서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요구하는 상태인데 프란스 드발은 영장류에게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프란스 드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중요한 그 인간이 그러니까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까지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공감 능력이고 공감 능력을 통해서 도덕성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란스 드발의 입장에 조금 더 이제 호응하는 입장인데요. 프란스 드발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공감 능력은 대부분의 포유류에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이 2011년에 패기 메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쥐를 통해서 한 건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동료 쥐를 가두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이제 포박해 놨는데 지금 앞에 있는 쥐가 이 포박되어 있는 쥐를 풀어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물어뜯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일주일 동안 두었는데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쥐를 풀어놓는데, 이제 풀어주는데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쥐를 묶어두고 또 그 한쪽에는 쥐가 좋아하는 초콜릿 사료를 뒀는데, 대부분의 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초콜릿 사료를 포기하고 친구를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초콜릿 사료를 다 먹지 않고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실험들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공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영장류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제 그 공감 능력이 있었고 사실은 공감 능력이 많이 발달한 집단이 사실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었더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패기 맥슨이 한 이런 실험들은 뭐 구글에도 사실 많이 나와 있어서 나중에 동영상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제가 아까 프란스 드발이 많이 연구한 영장류 중에 하나가 이 보노보예요. 보노보 같은 경우에는 침팬지 속에 속하지만 침팬지보다는 조금 등치가 작고 그 다음에 침팬지보다는 조금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노보 보호소에서 그 공감 능력이 어떻게 발휘가 돼서 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는 콩고. 이곳에 피그미 침팬지라 불리는 보노보가 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박사는 평화로운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서 보통 침팬지들에게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That's the most, of all the things I've seen, that had to be the most moving thing I've seen in terms of ape behavior. Oh, yeah, no, I'd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before. 얼마 전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대체 무슨 일인지 자신들을 돌봐주던 사람들에게 크게 저항을 합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뭔가를 지키려 합니다. 그것은 숨진 동료입니다. 믿기지 않는 듯 계속 살피고 또 살핍니다. This was an infant that was not related to them. It wasn't their family. It was just somebody who had lived in the group for 1 year, somebody they barely knew, and they risked their lives to protect his dead body. 고작 1년을 함께 지냈을 뿐인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깊은 정이 들 수 있을까요? 보호소 사람들에게조차 보노보들의 이 같은 행동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죠?
사람에게만 있다고 여긴 감정이 동물에게도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보노보를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이 나서 그냥 다시 돌렸는데요. 여기 학자들 그래서 보노보를 좀 더 연구를 하는 이유는 영장류 자체에 대한 연구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소위 말해서 그 어떤 공감 능력이라던가, 그러니까 착한 본성만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습성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런 것을 유추하기 위해서 영장류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노보가 사실은 인간의 어떤 선한 습성들, 그런 본성들을 보게 하는 이제 대표적인 영장류여서 이 안에서 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인간만이 이런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영장류 연구들을 통해서 사실은 타고난 것이고 이것이 사회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공감 능력을 통해서 도덕성으로 어떤 발달을 시키고 사회화를 추진한 어떤 그 사피엔스들이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 강의를 듣고 그래 내가 공감 능력을 키워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발휘하면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그냥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강아지 소리 들으셨나요? 들렸나요? 안 들렸으면 다행인데 제가 지금 제 방에 문을 닫고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라기에는 좀 큰데 개예요. 그러니까 이 젤리라고 하는 이제 보더콜리 종 개인데 지금 이 소리가 그 보노보가 이제 소리 지르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밖에서 계속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한테 이제 문을 계속 긁으면서 계속 짖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게 강아지들도 보면 선생님들이 강아지와 이제 그 반려견들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요. 보면 눈빛을 보면 알고 그 강아지들의 소리를 들으면 알고 그리고 주인인 제가 이렇게 이제 안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급박한 소리가 나면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이 동물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자꾸 짖으면서 문을 긁으면서 열으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키워보시면 아마 우리가 교감하고 그런 감정이입하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를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그 공감 능력을 깨우는 게, 그러니까 무뎌진 것을 이제 좀 예민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공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서 나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글로 아니면 한자로 쓸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어디에서 온 단어이고 우리가 이런 그 사회성을 키우자는 의미에서 아니면 심리학 안에서 이 단어가 왜 나오기 시작했느냐는 독일어로 우선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공감에 대한 관심을 처음 가진 게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독일 사람 중에 그 철학자,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중에 로베르토 피셔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박사 논문에서 처음 이 감정이입인 Einfühlung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feelung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형인데 이 feeling, 그러니까 내가 뭘 느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 안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이제 신조어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단어를 테오도르 여기 있는 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그때 이
로베르트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감정이입이란 단어를 인간이 인간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입이 아니라 사실은 바깥 사물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대상에 대한 인간의 감정을 투사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새에 감정이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내가, 연애를 잘 하고 있을 때는, 누군가의 사랑에 빠졌을 때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우리는 사실은 새가 지저긴다라고 하는 게 가장 객관적 표현인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기분이 좋을 때는, 새가 노래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내가 슬플 때는, 새가 슬피 우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대상에게 나의 감정을 투사시키는 거죠. 그게 처음 이제 했었던 공감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테오도르 립스가 이 감정이입을 우리가 타인의 마음이나 그 타인의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방법의 시도로 다시 공감이라는 아임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독일어 아임필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독일 심리학과 미학, 그러니까 철학 안에서 미학 안에서 이 단어가 이제 신조어로 쓰이다가 영미권 안에서 이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취한 단어가 심파티, 그러니까 엠파티였습니다. 왜냐면은 그 심파티라고 사실은 독일 안에서는 심파티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 이 심파티라는 단어보다는, 영미권 안에서는 이 아임필룽을 번역을 엠파티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은, 엠파티라고 영어에서 실제로 쓰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have 동사를 써서 have empathy, 그리고 아니면 공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have no empathy,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독일어에서는 이 엠파티란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 아인필룬과 같은 개념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공감한다는 의미로 심파티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심파티는 사실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100% 사실은 다 공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줄타기를 보게 되면 이 줄타기를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의 감정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왜냐면은 이 사람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나도 갑자기 소리 지르고 어떤 오금이 저리고 이러는 감정들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심파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실제로 독일어권에서는 내가 이 사람과 되게 이 사람은 굉장히 공감 능력이 좋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해주고 되게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심파티시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데, 오히려 영미권 안에서는 엠파티로 이 번역이 되면서 공감을 엠파티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 뭐냐면 영미권 안에서 심파티는 동정이나 연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독일어권에서는 심파티지만 영미권에서는 엠파티여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강자들 안에서 엠파티하고 심파티를 굳이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엠파티야말로 진정한 공감이고 심파티는 동정이다, 이렇게 써서 거기에 관련된 그 엠파티와 심파티를 구분한 또 강의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한번 흥미로운 동영상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Fuels connection. Sympathy drives disconnection. 앞으로 잠깐 돌려. Empathy. 네. So what is empathy and why is it very different than sympathy? Empathy fuels connection. Sympathy drives disconnection. Empathy, it's very interesting. Teresa Wiseman is a nursing scholar who studied professions, very diverse professions where empathy is relevant, and came up with 4 qualities of empathy. Perspective taking, the ability to take the perspective of another person or recognize their perspective as their truth. Staying out of judgment, not easy when you enjoy it as much as most of us do. Recognizing emotion in other people and then communicating that.
Empathy is feeling with people. And to me, I always think of empathy as this kind of sacred space when someone's kind of in a deep hole and they shout out from the bottom and they say, I'm stuck, it's dark, I'm overwhelmed. And then we look and we say, hey, you can climb down. I know what it's like down here, and you're not alone. Sympathy is, ooh, it's bad, no. You want a sandwich? Empathy is a choice, and it's a vulnerable choice, because in order to connect with you, I have to connect with something in myself that knows that feeling. Rarely, if ever, does an empathic response begin with at least. Yeah. And we do it all the time. Because you know what? Someone just shared something with us that's incredibly painful, and we're trying to silver lining it. I don't think that's a verb, but I'm using it as one. We're trying to put the silver lining around it. So, I had a miscarriage. Oh, at least you know you can get pregnant. I think my marriage is falling apart. At least you have a marriage. John's getting kicked out of school. At least Sarah is an A student. But one of the things we do sometimes in the face of very difficult conversations is we try to make things better. If I share something with you that's very difficult, I'd rather you say,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right now, I'm just so glad you told me. Because the truth is, rarely can a response make something better. What makes something better is connection. 네, 잘 보셨죠? 이제 한국에서는 엠파티, 심파티를 또 이게 우리가 영미권에 더 이제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구분해서 쓰니까 한 번쯤 그냥 공감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굳이 심파티라고 하는 개념이랑 구분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공감에 관한 그래서 이 인터넷에 보면은 공감과 이 심파티를 구분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도 그렇게 느낀다. 그런데 연민이나 동정에서는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 라고 하는 어떤 제3자의 관점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동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떤 조언을 해준다던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이제 조언이 되거나 비판이나 평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실 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판단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안에 어떤 충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서 그 어떤 내담자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그 전화 상담과 복지사가 되고 아니면 사이버 상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아주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알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고 비판이나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말로 전해지지 않는 신호를 세심하게 드러내고 아니면은 본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 인터넷 안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조금만 꺼내서 선생님들이 하면 되는데 이런 공감 능력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어떤 내가 상대방을 만나서 해야 될 어떤 테크닉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 갖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무디어져 있는 것들을 조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민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Einfühlung, 독일의 그 감정이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선은 첫 번째, 감정적 교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게 공감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감정적 교감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화두인 거죠. 감정적 교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실은 네, 먼저 채팅에 지금 써주신 거죠, 선생님. 김기한 선생님. 음악 치료, 귀, 영화 드라마 치료, 눈, 굶어보기, 미각. 네, 좋아요. 가상적 경험으로 공감 능력 활성화하고 코, 촉각 등으로 가상적으로 경험 가능. 인간의 5가지 오감을 이용해서 가상적 경험으로 공감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감정적 교감을 하는 거는 감각을 이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내가 그러니까 음악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가상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하기 전에 우선 내가 그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굶어보는 것, 미각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기아로 이제 그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사실은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공감이나 교감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끼를 굶어보고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금 마음 읽기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중요한데 사실 가상적으로 내 공감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각을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감하는 그 동시,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감은 감정적 교감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내가 전혀 표현하지 않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그래 내가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파라고 뒤늦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I'm feeling 엠파티,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뇌로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은 나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에만 100% 집중한 게 아니죠. 뭐냐면 그 사람이 짓고 있는 표정, 그다음에 그 사람이 우려하는 목소리,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우물쭈물하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모습들, 이런 행동 패턴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감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로 나의 머리로 이성으로 선생님 어떤 이야기든 다 해보세요.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닌 거죠. 동시적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 사람의 신체적 반응들을 나도 똑같이 먼저 같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공감하는 그 곰돌이를 보시면 그 곰돌이가 같이 내려가고 같은 시선을 갖고 있고 어깨를 두드리고 같이 앉아 있는 그 모습 안에는 함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 반응에 내가 똑같이 신체 반응을 하면서 사실은 같이 가면서 감정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은 감정적인 교감을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로 하는 그 전제는 잘 생각해 보면 신체적 연결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보면 그런 신체적 반응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신체적 반응들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아니면은 어떤 앞에 텔레비전에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내가 막 웃고 있으면서 나 저 사람 감정 잘 이해해. 나도 옛날에 저렇게 울어봤거든. 이게 공감이 아니잖아요.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앞에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나도 같이 눈물이 글썽이던가 뭔가 어떤 눈이 빨개진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던가 우리는 사실은 공감할 때 그런 신체적 반응들을 사실은 먼저 보이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공감이 무뎌진 거를 예민하게 하는 그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그 순간에 자신들의 신체적 반응들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사실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소통이나
단절된 것, 대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이 대표적인 장면 안에서 사실 가장 먼저 단절이 일어난 거는 신체적 연결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으면 대화할 거리가 없고 대화할 거리가 없으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쟤는 나한테 무관심해. 무관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그냥 제가 나한테 머리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나의 신체적 감각들을 그 사람에게서 차단시키는 데서부터 무관심은 일어나기 때문에 무관심, 그러니까 무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감정이입 그리고 이 감정이입을 통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체적 연결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신체적 연결 안에서 가장 우리가 신체적으로 제일 이 우리의 감각 중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시각이에요. 그래서 시각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그냥 잠도 깨울 겸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꼬마의 주인공의 표정을 보면서 이 표정을 한번 말로 설명해 보시겠어요? 언어로 한번 채팅으로 남겨주시겠어요? 어떤 감정일지 시각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기쁘다. 네. 놀람. 네. 놀람에는 여러 중의적 표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좋아함, 감탄, 익살스럽다, 기쁘다, 그쵸? 개구쟁이 느낌. 우아, 호기심, 그쵸? 그런 표현 되게 좋은데요, 선생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기쁘긴 기쁜데 기대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냥 제가 이것도 떠들고 있는 그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보면은 해피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해피라고 하는 거에는 긍정적 기대감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감정인 거죠.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이건 뭘까요?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속상하다, 슬프다. 네. 슬픔이란 단어로 제일 집약이 되나 봐요. 네, 속상하다. 음, 그쵸. 아까 해피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우리가 보통 사실 맞아요. 우선 먼저 그냥 떠들고 있는 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걱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시각적으로 상대방을 보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가 행복하다니까 당연히 슬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비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표정을 이 꼬마아이의 표정을 좀 더 보면,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골몰하면서 뭔가 근심 걱정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오기 전에 어떤 전 단계, 그런 감정의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의 내담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라고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음흉하다. 꼬마이 보고 음흉하다라고 하실 건가요? 그쵸? 아이도 음흉할 수 있죠.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게 되면. 간교하다. 화난 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화날 때 이런 표정 짓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표현이 그러지 마세요. 부정적. 씩씩대다. 씩씩대는 게 이런 표정일까요?
약을 올리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간교하다, 그쵸? 교활하다 이런 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가를 누군가를 속이거나 내가 저 사람이 안 되길 바랬는데 정말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오게 되는 어떤 통쾌함과 복수가 해결된 듯한 그런 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한테는 제일 잘 와닿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표정은 뭘까요? 마지막 표정이요.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슬픔이죠. 그러니까 이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대비돼서 행복하다,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감정 표현을 하거나,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의 표정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사실 미묘한 것들, 제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네 개를 갖고 왔지만 나중에 한번 이 메이의 표정을 가지고 그 감정들을 표현해 놓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바라보는 게 예민한가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면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화가 났다. 두고 보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화가 난다라고 하는 건 범주가 엄청 넓은 거죠. 그 안에 이제 하위 개념으로 보는 건데, 심통. 예, 이것도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 그쵸?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증오, 이런 거라고 딱 기다려. 맞아요. 그 표현 좋은데요. 네, 질투, 심통 다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능력들을 좀 우리가 키워야 되겠죠. 이 표정은 뭘까요? 그럼 엇비슷하지만 삐침이라고, 그쵸? 삐지기 바로 직전인데, 안나영 선생님이 엥 했는데, 저는 이게 100% 공감해요. 궁금하다? 궁금하긴 하는데 뭔가 뾰로통한 궁금함인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은 이제 뭔가 혼란스러울 때,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대노, 화남, 짜증, 분노. 그쵸.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지금 물고 있으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같은 화가 난 거지만 표현이 다른 거죠. 배은철 선생님, 배은실 선생님이네요. 이게 이거 정말 100% 앵그리에 딱 맞는데, 마지막 이제 올 때는 억울함도 있고, 대성 통고, 맞아요. 울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될 것 같네요. 분노의 이제 게이지가 되는 거죠. 사실 웃자고 한 것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은 의외로 우리의 감각 중에 약 80%,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을 100이라고 봤을 때 시각이 80%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이 80%가 되는 이 우리의 시각을 사실은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이 시각에 예민하냐라고 생각한다면 의외로 예민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져 온 대로 그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공감을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공감이 무디어진 거죠. 시각적 공감 능력이 무디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공감 능력과 관련해서 사실 뭐 시각뿐만 아니라 이제 시각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영장류를 통한 연구도 있지만 우리의 뇌과학을 통해서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그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바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전두엽과 측두엽을 통해서 이곳에
정보를 처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상대방을 거울로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신생아 때 다 선생님들도 했었던 공감 능력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크기 시작하면서 앞에 사람이 웃고 있어도 우리는 이미 웃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왜 웃고 있지? 나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나? 이미 우리는 그 앞에 상대방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고스란히 같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무디어진 상태 안에서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을 추론해내는데 더 익숙해져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공감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울 뉴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이 따라 했었는지 여기에 관한 아이고 죄송해요. 동영상을 제가 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했었던 것들을 다시 키워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시각으로만 제가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생명의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은 저는 이것도 궁금해. 사이버 상담 활동도 마찬가지고 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보기도 하지만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잘 있는지 그 문자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거나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감각의 80%인 시각이 차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생명의 전환 상담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공감이 우리가 감정적인 교감을 하려면 아까 이 감각들이 중요한데 80%의 시각이 차단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공감을 하고 동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요. 지금 7분인데 제가 15분에 미안하지만 3분 휴식 시간을 줄여서 15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서 이따가 1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15분이라 다시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늘 아침부터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정각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 네. 제가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이어서 이제 생명의 전화, 공감의 소리라고 했는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생명의 전화를 모두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라던가 아니면은 복지자들 같은 경우에서도 전화로 하게 되는 상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공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거울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왜냐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마치 내가 경험하듯이 인간이 그 자신의 그 두뇌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공감 능력을 가능하게 해준 우리의 뇌세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영장류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야 되는 단순한 능력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고 단지 무디어졌을 뿐이다. 그걸 예민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민하게 해야 되냐면 감각한 경험들이 우리의 의식으로 사실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지각을 한다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런 본 것을 모두 다 내가 지각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가 이제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내가 무엇을 보았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그걸
완전하게 지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각된 것 중에 일부만이 사실은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공감 능력이 무뎌지고 공감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전에 시각적인 것이 내가 무뎌졌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각적인 것을 강화시키고 더 예민하게 보는 연습들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의 신체에 대한 어떤 지각 경험을 계속 해 나가는 것. 사실 이건 오늘날의 심리학자들보다는 예전에 고전 심리학을 하던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 같은 경우에도 그 자신의 그 정신분석 관련 책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감각을 특히 자기에 대한 신체 감각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각된 것 중에 일부만이 지각되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있을 때 옷에 대한 촉감을 항상 느끼진 않잖아요. 옷에 대한 촉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감각이 지각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거나 내담자가 나에게 다가오거나 할 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하면 나는 사실은 그 내담자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좀 더 남들보다 내가 상담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공감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그 내담자를 더 예리하고 예민하게 볼 줄 아는 나의 감각 기관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각인 80%가 차단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체적 연결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 상담에서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물어볼게요, 그거는. 상담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 연결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공감을 만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공감이 무엇이냐, 공감은 땡땡이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이다, 대화다, 이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신체적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감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풀어내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왜 제가 공감은 만남이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신체적 연결이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정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건 말미라고 하면 되겠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쪽지로 남겨주시면 너무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어렵다, 질문이 모호하다, 이해 안 된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 네. 한 분의 답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접촉. 네, 맞아요. 생각을 나누다?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신체 감각이에요. 맞아요. 얼굴을 마주하는 거죠. 눈빛.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만나야만 공감 이전에 교감이 가능하다? 저는 공감과 교감이 가능하려면 신체적 만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마주대야 한다라고 할 때 눈빛으로 마주대야죠. 근데 눈빛으로만 마주대야 하나요? 네, 말한 것을 요약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신체 반응은요? 박산준 선생님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요약하기라고 하는데 요약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배은실 선생님이 내담자를 보고 말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예, 맞아요. 표정을 읽어내고 경청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까 제가 이미 힌트는 드렸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내담자와 만나고 있느냐는 몸으로 만나고 있느냐를 먼저 자기 스스로 감각 지각을 먼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대상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고 내 귀로 듣고 있고 그다음에 내 신체 접촉으로 왜냐면 우리가 악수도 하고 등을 토닥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신체 접촉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사실은 세상과 조화한다라고 하는 거 세상, 내 앞에 있는 대상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만나고 있는데 우리의 감각을 어디로까지 다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냐면 지각으로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감각들에 대한 지각들은 그냥 사라지고 이미 우리 과정 안에 있어 왔는데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머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그 말을 요약하고 그렇게 이제 추상화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 몸에 대한 지각 경험입니다. 이게 타인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자기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데카르트의 명제지만 이 데카르트의 명제를 제가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만난다라고 제가 패러디를 한다면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할 때는 나는 보기 때문에 그 타인을 만난 거고요. 나는 듣고 있으면서 만난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저를 사실은 보고 듣고 있으면서 저랑 만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냄새는 맡을 수 없어요. 왜냐면 기계를 통해서 냄새, 향 분자가 나가진 않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향수를 뿌렸어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만남을 하게 된다면 나는 냄새 맡고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고로 만나고 나의 감촉을 느끼고 고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감각 더하기 우리의 뇌에 저장된 수많은 정보들의 조합으로 갖고 오게 되는 바로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계속 감각을 얘기했지만 가상적 감각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공감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의 몸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지각과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각하고 경험이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80%가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청각이 약 10% 내외예요. 그 다음에 냄새, 우리 감각 중에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맛 3%, 감촉, 그러니까 촉각이죠. 3% 이렇게 학자들이 대략 퍼센트지를 굳이 한다면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 맛, 감촉은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사실은 퍼센트지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사랑의 심리학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유전적으로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성을 찾아요. 그거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보시고요. 냄새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아기가 신생아가 4, 5일 되면 이미 엄마의 젖냄새를 압니다. 그래서 젖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나는지를 인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엄마의 냄새와 타인의 냄새를 이미 구분을 합니다. 맛도 미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촉각도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바로 감각 기관들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 1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 감각들이 완성이 되어져 가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각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처음 태어나자마자 컬러, 색깔 구분 전혀 못 하거든요. 모빌 같은 거 흑백으로 해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뭐 듣는 거 청각도 마찬가지인데 신생아에게 사실은 듣는 주파수가 달라서 헤비메탈 틀어놔도 잘 잡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계속 자극을 통해서 사실은 개발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감각들의 개발을 통해서 무엇이 개발되냐면 결국 두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데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몸을 통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80%가 바로 그 우리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각에 관한 뭐 본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분석들도 사실은 학자들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다 표현을 하지만 이 안에는 흘끗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응시가 어떤 억압으로 이어져서 감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견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쓰고 있어요. 흑급 본다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잠재적으로 유력한 재현을 부분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 대상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응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더 지연된 보기의 형태가 되고요. 감시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감독이나 관리나 단속이나 검열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견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보는 형태인데 기록되는 순간이 짧아서 흘끗 보는 것하고 비슷하지만 응시라고 하는 것은 더 지연된 보기의 형태잖아요.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 떠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이렇게 짧게 보기도 하고 길게 보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하고 순간 보면서 어떤 판단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우리는 사실은 보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안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 안에 이 문화학자들이 도출해내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결국 시선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공감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키워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타인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상태 안에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문화학자들이 보고 있고 눈을 맞추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어떤 눈을 맞추지 않는 상호작용을 우리는 근데 사회에서는 한편으로 요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예의 바른 무관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관계 맺음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그 안에 사실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에 일부러 갖고 왔는데요.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한 2, 3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2, 3년 전에 한창 EBS에서 했었던 게 바로 제대로 바라보기. 병원. 아니, 장례식장. 잠시만요. 네. 어느 분이 지금, 제가 어느 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음소거를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해서 수업에 조금 방해되거든요. 자기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하는 사람이 그 내담자의 이야기 내용에만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내담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만큼이나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발산해내는 그런 우리에게 지각을 해달라고 하는 수많은 신체적 신호들이 있는데 그 신호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실 5, 6년 전에 EBS에서 했었던 캠페인 중에 하나가 바로 눈맞춤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목이 눈맞춤 공감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첫 번째,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많이 사실은 활용이 되고 있는 80% 활용이 되고 있는 시각에 맞추어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바라볼 때 관계 형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안에 아마 선생님들 때 해보셔서 알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관심이 없거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이럴 때 실제로 나는 그 상대방과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칩니다. 마주칠 땐 있어요. 째려보기인 거죠. 노려보거나
싸울 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려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눈 맞춤을 회피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을 통해서 사실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은 얼마나 오늘 이 짧은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한 뭐 7시에 일어나셨다고 했을 때 이 1시 우리가 수업하기 전까지 아니면 지금 수업을 하면서도 저는 지금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을 계속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해야 되고 옆에 창으로 선생님들 화면을 들여다봐야 되고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안에는 감시와 감독의 시선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그런 시선은 많이 하지만 관계 맺음을 하기 위한 눈 마주침은 의외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몇 번 눈 마주침 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 80%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 공감을 하느냐인 거죠. 그 다음에 감각기관 약 10% 내외에 있는 우리의 귀입니다. 청각이에요. 우리는 청각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귀라고 하는 거는 한번 선생님들이 각자 지금 핸드폰 거울로 해서 귀를 한번 보세요. 되게 특이해요. 눈도 되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감각 연습을 할 때 맨 처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만 그러니까 이 앞에 마스크를 쓰거나 하고 자기의 눈만 보면은 되게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이제 익숙해졌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적응되지 않았던 게 마스크를 쓰고 나서 표정을 제대로 못 읽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눈의 표정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최소한 웃고는 있구나 아니면 화는 났구나 이렇게 추론하기는 했지만 눈만 보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귀만 따로 봐도 되게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이쁜 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 자체가 울퉁불퉁 생겼는데 사실은 이 음파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사실은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귀라고 하는 것만 보면 이상하지만 이 귀라고 하는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지각,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신세계입니다.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음원이 있어야 되고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원이라고 하는 거는 음파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지금 이제 제 목소리가 음원이 된다면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음원을 전달하는 매체인데 고체나 액체나 기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흥미롭죠. 우리는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먼저 기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고체로 갔다가 다시 기체로 선생님들한테 가고 귀 안에서는 액체로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매질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게 기체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체라고 하는 것도 매질이에요. 바로 아프리카에서는 그 코끼리나 이렇게 동물들이 크게 이동을 할 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땅에다가 이제 대면 그 땅에서 울리는 소리를 통해서 사실은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도 매질이 되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기찻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기차 선로에 귀를 대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진동이 오는 이제 소리가 들리면 사실은 이제 기차가 곧 오겠구나. 그렇게 이제 하기도 했었죠. 액체도 있죠. 바로 우리가 태아였을 때 엄마 뱃속에 양수 안에서는 사실은 소리를 액체를 통해서 듣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바깥에서 소리가 모아져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는 고막이라고 하는 것을 진동을 시키게 되고, 근데 이 고막의 진동이 그 안에 있는 세 개의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뼈를 진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진동을 시키게 되면 이 진동이 달팽이관에 있는 청세포를 자극하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사실은 소리가 대뇌에 전달이 돼요. 근데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게 워낙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청각 자체도 우리가 예민해진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예민하면은 너무 피곤해서 못 사는 거죠. 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깨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소리를 내가 다 지각해서 듣고 있다. 이러면 사실은 피곤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청각에서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리하고 보는 것 중에 선생님들 생각하기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끄고 선생님들은 보겠습니까? 아니면 화면을 끄고 소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 난 소리를 선택하겠다. 아, 네. 화면을 포기하시고요. 이유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왜 내가 소리를 선택하는지? 소리를 끄고 나는 보는 걸 선택하겠다. 이성훈 선생님요. 네, 아마 재미없을걸요? 그쵸. 뭐, 사람의 취향이니까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음, 소리를 선택했다면, 화면을 선택했다면 왜 그런지. 아, 소리를 통해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음, 사실 한번 오늘 수업 다 끝나고, 그, 한번 해보세요. 뭐, 넷플릭스나 어디에 들어가서 소리를 끄고, 특히, 어, 소리를 끄고, 그쵸. 한국 드라마를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자막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음, 드라마에 소리를 끄고 한번 봐보시고, 그다음에 화면을 끄고 소리로만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더 길게 집중할 수 있는지. 거의 대부분은 화면을 끄고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이야기에서도 잘 나오는데요. 헬렌 켈러가 청각장애도 있었고 시각장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다 있었을 때, 자기가 쓴 글에 헬렌 켈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흥미롭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음, 우리가 다 100% 어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소리를 듣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사람의 표정으로 그 뉘앙스를 다 못 읽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정은 웃고 있으면서 강압적인 협박을 하는 어떤 말을 했을 때 화면으로는 절대 읽혀지지 않는 그 뉘앙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는 것보다 그 시각보다 사실은 음, 청각이 더 발달을 하거나 청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뉘앙스들을 파악해 나간다고 합니다. 아마 그거는 뭐 사랑에 빠졌거나 특히 뭐 사랑에 빠져서 연인하고 전화 통화할 때나 아니면은 엄마가 아이하고 통화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은 사춘기 아이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됐어 이러고 그냥 이렇게 무표정하면서 그냥 자기 방에 딱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파악하는 것보다 그 목소리 뉘앙스를 더 빨리 파악을 하죠. 그리고 전화로 그냥 엄마가 엄마라고 하는 그 목소리만 호칭만 했는데도 그 안에 얘가 기분이 안 좋구나, 얘가 기분이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뉘앙스를 파악하거든요. 그게 시각보다 소리가 훨씬 즉각적으로 빨리 파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학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감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아마 선생님들도 내가 어떤 소리를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야 할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가장 먼저 하는 행동. 내가 이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할 때 하는 행동?
네, 맞아요. 시각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나가다가 내가 예전에 뭐 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랑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음악이 딱 들려오면 우리는 그때 당시로 과거로 회상하기 위해서 사실 시각을 제일 먼저 차단을 하고 눈을 감고 그러고 음악을 사실은 듣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기억들을 다시 뇌에서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는 시각을 사실은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화 상담이나 이런 사이버 안에서의 상담들, 뭐 전화로 하는 다양한 상담들이 우리의 10% 내외로 되는 감각으로 하는데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청각을 그러니까 이 청력 그러니까 단순히 청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청각을 통한 자신의 신체 경험을 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내담자의 감각을 키우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들 스스로가 공감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그 청각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뭐였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소리 좋아하시는지요? 아, 음악. 음악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헤비메탈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저 아이들 웃는 소리, 새소리, 물소리, 플룻 소리, 맞아요. 왜냐면 음악 안에 사실은 장르도 있지만 악기의 소리에 예민한 분들이 많거든요. 뭐 힐링이 되는 편안한 음악들, 네. 그리고 은은한 소리. 은은한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은은한 소리? 음, 표현이 좋은데 어떤 소리일지 궁금해요. 마음을 마음이 편안해지는 종소리, 파도 소리, 그쵸? 아이들 웃음소리 옆에서도 나왔는데, 맞아요. 시냇물 소리, 물소리. 지금 40명인데 지금 한 8명 분밖에 안 되나요? 자기가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없나요? 네, 맞아요. 모닥불 소리도 있고, 관악기 소리를 의외로 좋아하시네요. 또, 웃음소리. 네, 누구의 웃음소리요? 남편의 웃음소리도 좋으신가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네. 음, 자,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상담을 한다거나 누군가와 공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주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거나 그 사람의 레벨의 어떤 수준 안에 자기가 맞추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공감의 출발점은 아까 제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를 좋아하고 무엇을 보는 거를 좋아하고 무슨 냄새를 좋아하고 내가 어떤 감각들, 어떤 촉감들을 좋아하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출발을 해야 타인의 감각들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타나는 거는 저도 뭐잘 읽어낼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물소리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보통 이런 소리,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을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 예,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무슨 소리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를 무슨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시나요? 네, 백색 소음이에요. 뭐 ASMR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유튜브에 백색 소음, ASMR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소리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한 빗소리, 그것도
창문을 부딪히는 빗소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텐트 안에서 듣는 빗소리, 또 어떤 경우는 텐트 안에 장맛빗 소리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작 타는 소리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소리는 들어보셨나요? 밤의 숲소리. 밤의 숲소리는 도대체 뭘까요? 그쵸? 왜냐면은 이 소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소리에 대한 자신의 지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리예요. 그 안에 내가 있어 보았기 때문에 나의 감각으로 기억된 소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롭게 또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이 우주 공간 안에서의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비행기 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 소리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엔진 가까이에 자리 잘 안 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비행기 안에서의 소리들, 뭐 심지어 자궁의 소리, 이런 쉬하는 소리, 이런 것들도 또 백색 소음에 들어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백색 소음을 치게 되면 카페에 있는 소리, 그래서 뭐 그 소리와 함께 뭐 10시간 공부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인간은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보기에 쓸데없어 보이는 이 소리를 계속 듣는 걸까요? 듣기를 좋아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아까 은은한 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그 주파수랑 연결해서 본다면 그 은은한 소리는 결국 이 우리의 귀를 따갑게 하지 않는 소리란 말이에요. 자극을 별로 주지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거의 일정한 주파수의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지는 소리들이 소위 말해서 백색 소음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아니면 특정한 청각 패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소음 레벨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럼 백색 소음을 통해서 우리는 왜 10시간씩 공부하고 힐링이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뇌파를 측정해서 봤더니 알파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베파파가 아니라 알파파가 집중력의 정도를 높여주는 뇌파거든요. 이게 크게 증가하면서 사실은 뇌파의 활동성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심리적인 안정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80%의 차단이 시각적 차단이 이루어져도 10%의 이런 청각을 가지고도 심신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청각이라고 하는 중요성이 뭐냐? 바로 사물을 인지하고 인식하는데 시각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화면을 차단하고 소리,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매체 중에 텔레비전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라디오가 먼저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라디오로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파악을 했었는데 시각을 통해서 사실은 이 청각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거나 청각이 무디어지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소리를 내고 듣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청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교육 안에서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가렸을 때 지금 학습해야 되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겪은 아이들이 언어 습득력이 떨어진다던가 인지 능력이 그 이전의 학생들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는 게 사실은 시각, 입 모양을 보고도 하지만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입을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의사소통에 그런 활발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된 것들은 다 청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할 때도 우리는 내용에 충실할 것 같지만 의사전달 구성 요소를 한번 잘 보시면 말의 내용, 메시지는 100으로 봤을 때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이라던가 녹음을 해서 또 그거를 녹취를 해서 그 텍스트로 만들어서 읽고 또 읽어서 그 사람을 분석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듣자마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안에는 사실은 메시지가 한 7%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시각,
그 사람의 용모나 표정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50% 이상을 우리는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들, 발음이라던가 억양이라던가 톤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의 급박한 그런 억양이나 톤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눌한 발음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정확한 뭐 발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런 것들이 청각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감각을 그냥 복합적으로 빨리 지각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디어지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들은 이런 청각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약 40%에 해당되는 청각적 요소들이에요. 내가 이 상대방에게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 나 또한 그 사람에게 공감이 되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나 목소리의 이미지들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상이나 외적 이미지에 목소리하고는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 상태들을 사실은 잘 알게 되고 나도 그렇게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불안한데 중저음의 목소리를 내면서 편안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는 없지만 내 목소리가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나의 목소리와 표현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실습을 나가거나 할 때도 자기의 수업 스타일을 녹화를 다 해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제스처라던가 모든 거를 다 평가하고 평가를 또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청각 이미지가 우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들이 있을지 조금 가벼운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데 어느 모임에 가서 물어보나 여성들에게 남자를 볼 때 어디가 보이냐고 하면 키를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을 본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옷 입는 스타일, 좋냐 좋으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의 특이할 만한 사항은 목소리가 보인다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성들은 똑같은 조건이면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동의 가능할까요? 중저음에 울림이 있는 남자가 좋을까요? 고민 남자 좋을까요? 에? 중저음? 보통 여성들은 중저음에 울림이 있는 남자에게 신뢰감을 빠른 시간 안에 느낀답니다. 그럼 남자의 심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남자는 중저음인 여성의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고음인 여성을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분들? 고음 좋아할 것 같죠? 확인해봤는데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오빠. 네, 그냥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뭐 진화생물학에서는 남자들은 시각이 발달되어 있고 여성들은 이제 청각이 좀 더 발달을 해왔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중저음을 여성들이 더 선호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개그맨들이 스튜어디스라던가 이런 이제 미인들 소위 말해서 이제 외모로 좋은 여성들하고 결혼하는데 정작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은 그렇게 이제 외모가 멋지지 않은 경우도 꽤 있잖아요. 둘이 어떻게 저렇게 결혼했지 하는데 여성들에게 중요한 게 청각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내 목소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내가 누군가와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와 교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소리가 내가 들어봐도 호감까지는 아니지만 신뢰를 줄 수 있는 목소리와 말투인지 아니면은 내가 늘
일상의 50%는 신경질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공감을 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친절한 말투가 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그 감각적 습관들이 결국 공감이나 상담을 할 때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공감의 출발점은 자기 신체에 대한 지각 경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표현과 관련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환절기라서 요즘에 감기 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예요. 건강해라.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말고, 이 말도 무지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꼴보기 싫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 조심해라도. 사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픈 토크라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딱 누군가를 만나서 딱 앉자마자 하는 노크 토크죠. 이거 뭐냐면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똑똑 두드렸을 때 똑똑똑 하고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좋으면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가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문 안 열어주고 싶은 사람도 있죠. 정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자체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군수님이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는 나는 김미경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도 여자들이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갖고 내가 모셔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신 거래. 이게 뭐 하는 짓거리요? 아니 혹시 자기 부인이랑 밥 먹으면서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나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스피치는 인격이고 사회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는 이러한 그 강의들이 거의 자기 개발과 관련된 이런 강의들인데 사실은 이 강의들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의 감각에 대한 지각을 경험하게 자꾸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스피치가 인격이고 사회지능이란 말을 썼을 때도 청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청각에 예민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안에 자기가 다시 한번 걸러서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사회지능이 있냐라고 하면 사회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감 능력을 위한 어떤 사회적, 문화적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시간상 보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자기 개발로만 보지 마시고 감각들을 깨우는 것들이다라고 다시 재해석해서 보시면 또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우리가 모든 24시간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에도 잠을 깨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민한 사람도 있는데 24시간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의 귀는 걸러서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선택적 듣기입니다. 첫 번째가 칵테일 파티 효과인데 이게 뭐냐면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만을 듣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끄러운데도 자기가 사랑에 빠졌을 때 자기 남자친구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안다던가 아니면은 자는 데 있어서 엄청 무딘 그래서 어떤 소리도 못 듣는데 자기 애기 소리는 자기 아이의 우는 소리는 금방 자다가도 벌떡 깨는 거는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이런 게 많냐면 특히 자기 집 청소할 때 들리는 소리는 못 듣는데 옆집 청소기 소음에는 못 참으면서 이제 소음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선택적 듣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편이랑 싸우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펜스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실 이제 칵테일 효과는 반대되는 건데 커튼을 내린 것처럼 이 소리가 스트레스가 되면서 자동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춘기 남자아이들, 뭐 여자아이도 마찬가지고 사춘기 아이들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디펜스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누군가와 소통이나 공감을 하려고 할 때 청각적인 것을 쓰는 것보다 다른 방법들을 써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계속 잔소리를 아이한테 합니다. 하지만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청각적인 기술들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선생님들은 오히려 이 청각적인 것들을 더 키워야 되고 청각적인 것들을 어떻게 내가 더 예민하게 해서 상대방과 소통하고 공감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경청의 기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청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예요. 자기가 자기의 청각, 지각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소리도 아까 디펜스가 되거나 필터링이 돼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은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게 2019년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 생명의 전화 상담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내용들 안에서 중요한 대목들이 있는데 보면 한강다리 위의 인생은 문학의 허구보다도 훨씬 더 처참하다. 그리고 한강다리를 지나는 그 경적 소리 그 사이에서 전화기 속의 그 목소리에 무엇, 내용이 아니라요. 그 뉘앙스를 포착하기 위해서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감해서 경청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선생님들께서 그 다양한 소리들 사이에 그 사람의 내용, 내가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하면서 나 죽겠다라고 할까요? 아니죠. 힘들다 아니면 망설이는 말들 이런 그 뉘앙스 안에서 우리가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 들으려고 작은 소리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귀를 예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걸 예민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짧게 제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때 한 50명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맨 뒤에 앉아서 잠깐만 내다보고 저를 전혀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내내 조금 속상했어요. 한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이 학생이 전혀 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눈여겨보고는 있지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뭐 누구누구 이렇게 지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계속 참았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딱 지났는데 학생 식당 앞에서 우연히 이 학생을 만났어요. 저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학생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느라고 둘이 서 있었던 거죠. 근데 뻘쭘한 상태에서 제가 그냥 너 내 수업 잘 듣고 있어?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학생이 늘 잠깐만 내다보고 있어서 속으로 네가 내 수업을 얼마나 잘 듣고 있겠죠. 쳐다보지도 않는데 근데 잘 듣고 있다고? 근데 말로는 잘 듣고 있다는 거죠. 귀로는 저는 듣고 있다란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상황에 잔소리를 하지 않고 그래, 잘 듣고 있구나. 그래, 다행이다. 그럼 계속 잘 들으라고 수업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기말고사를 치기 바로 직전에 그 학교 전화번호로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뭐였냐면 그 학교에 상담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이 학생이 한 학기 내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험한 중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었고 자살할 확률이 높은 학생이었는데 매주마다 와서 제 수업의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냥 봤을 때는 전혀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 학생이 제 수업을 잘 듣고 있었다고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더니 늘 와서 제 수업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학생이 자살할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학기 동안 그래도 제 수업을 통해서 이 학생이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그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감사의 전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본 80%의 감각인 시각으로만 판단을 했으면 저는 그 학생이 제 수업을 잘 듣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믿은 게 뭐였냐면 그 학생의 말이었습니다. 제 귀를 통해서 그 학생의 말을 신뢰했어요. 그 10%의 확률로 한 학기를 보냈는데 그 학생이 자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정말 제가 감사했습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게 무시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수업에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각이 차단됐을 때 어떻게 내 감각이 특히 청각이 되살아날 수 있는지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공연이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 공연 꼭 한번 보러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이건 꼭 한번 감각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면 결국 소리가 나를 깨우고 소리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바로 저에 대한 감각, 지각에 대한 반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를 저는 수업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용 선생의 더브루스피라고 하는 책에 여행이란 하면서 이제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 타인에 대한 겸손한 이해로 돌아온다. 여행은 겸손한 만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공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괄호로 되어 있는 여행을 경청과 공감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저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제 감각에 대한 또 다른 지각이고 그런 제 감각에 대한 지각을 제대로 경험을 할 때 사실은 나는 그 상대방과 진정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이런 경험을 꼭 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선생님들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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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상 너무 좋은 마치겠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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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경청 공감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쉬는 시간 갖고요. 3시 8분이기 때문에 3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갖고 만나